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9일 최병무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2명을 꼽으라면 정진상과 김용인데, 자, 오늘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됨으로써 이제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표의 곁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의 최종 목표인 이재명 대표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여기저기에서 온갖 시나리오들이 나오고요. 구속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거는 주장이고, 실제 구속으로 갈 것이냐, 간다면 언제쯤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데, 우선 정진상 실장이 이제 오늘 구속됐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구속 기간은 열흘입니다. 그러면 29일까지가 이제 1차적인 구속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0일이죠. 그러면 뭐 12월 뭐 한 9일, 뭐 8일, 9일 이때쯤에 이제 정진상 실장이 구속 기소가 될 겁니다.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속 기소, 이제 앞으로 20일간 정진상 실장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김용 거, 정진상 거 이렇게 돼서 이제 이재명 수사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앞으로 검찰이 20일간의 정진상 구속 수사 기간을 번 겁니다.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이제 그 구속 기간 중에 검찰로부터 어떤 얘기들을 듣고 어떤 답변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정진상과 김용과 같은 사람들의 이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그 방어 전선, 이게 사실 이재명 수사에 대응하는 전선의 판박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김용,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어떻게 나올까?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예고편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크게 보면 세 갈래입니다. 대장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측근 3인방이 연관이 뭐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화동인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이 중에 정영학 빼고 김만배 씨는 이제 다음 주 25일 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고요.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납니다. 남욱 변호사는 어느 정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만배 씨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뭐 폭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만배 씨가 나와서, 사실 김만배 씨가 검찰에 불기 시작하면 이 상황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익을 김만배 씨가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재명 대표 지분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도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김만배는 내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의 입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구속을 더 시켜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근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나올 텐데, 뭐 나온 다음에 김만배 씨가 자, 나도 살아야 되니까 라고 입장을 바꿀 것인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김만배의 입은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성남FC에는 또 어떤 식으로 정진상과 연관이 돼 있죠. 성남FC가.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런 사람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 갈래의 핵심 인물은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세 갈래의 그 수사 다 꼭지점에 있습니다. 정점에. 그렇게 있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 세 갈래의 수사에 대해서 다 방어를 해야 됩니다. 다 거기에 연관자들이 있죠. 그러면 이 연관자들이 각각 전부 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뭐 조금이라도 더 좀 죄를 덜 받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유리한 정보는 자꾸 흘리고 이러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피해는 이재명 대표가 입게 됩니다. 왜? 정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이 모든, 그러니까 특히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수사,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어쩔 수 없고 이 모든 수사의 방어전선 최전방에 이재명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혼자만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이재명을 돕고 있는, 은밀하게 돕고 있는 변호인 군단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진상 방어, 김용 방어, 이것도 다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자, 그 증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대장동 수사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 검찰 때입니다. 문재인 검찰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죠. 경기도지사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당시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권이었죠. 여권이니까 누군가가 이재명 후보한테 귀뜸을 해줬을 겁니다. 당신은 어차피 여기서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유동규, 김만배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실제 검찰이 그랬고요. 근데 아니 대장동 개발이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사람을 빼고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부터 제가 참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거의 결정권자, 결재권자입니다. 이 사람을 빼고 어떻게 대장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거죠.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은 막판에 딱 한번 소환해서 조사해서 그냥 뭉개버리고 이재명은 아예 조사조차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빼놓은 수사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맨 뭐 50억 클럽이었더니 아니 지금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천억에서 5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곽상도 전 의원 아들한테 뭐 50억 퇴직금? 글쎄 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뭐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대장동 수사의 본류와는 관련이 없는 곁가지에 불과하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거기에 집착해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는 자기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대통령만 되면 이 모든 수사는 없는 게 돼버린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대통령 되는 데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검찰은 자기 안 건드리니까 그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온통 신경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 유동규한테 가 있는 거죠. 유동규, 김만배하고는 자기가 직접 거래를 안 했으니까 되는데 유동규는 자기의 신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동규를 나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벌써 선긋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유동규한테 압수수색에 들어가니까 정진상을 시켜서 야 휴대전화 버리라고 그랬을 겁니다. 응? 거기서 증거가 나오면 안 되니까 버리라고 그래. 그리고 바로 제가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 있죠. 유동규가 뭐 약을 먹고 엎드려 있었다 압수수색 당시에 이거는 정진상이 유동규하고 통화하면서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슬립통 실언을 하는 바람에 정진상이 통화했구나 하는 걸 눈치채게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동규를 감시했던 거죠. 유동규가 혹시라도 입을 열까? 입을 열면 본인이 낭패니까. 그러니까 작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고 곧바로 이재명 대표는 김용, 정진상을 통해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아마 회유를 했을 겁니다. 입을 열지 못하도록. 그래서 실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로부터 한 11개월 정도 감옥에 있어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관리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유동규에 대한 관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입을 이제 올해 9월쯤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여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10월 달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가짜 변호사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유동규의 동태가 더 이상 정진상, 김용을 통해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유동규가 과연 어느 정도나 검찰에서 입을 열 것인가, 연다는 소문은 들었을 테니까 열 것인가, 이거를 이제 감시하고 통제하고 회유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유동규 전 본부장 쪽에서 안 겁니다. 뭐 행동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짜 변호사를 퇴출시켜버린 거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유동규 게임에서 이재명이 상당한 정도로 그 관리를 제대로 했었는데 올해 10월 들어서 그 관리 관계가 깨져버렸다.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당황했겠습니까? 그런 건 우리 충분히 짐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김용입니다. 김용이 검찰에 딱 불려가니까 묵비권을 행사해라. 묵비권 잘 아시지만 공안사범들이 검찰에 불려갔을 때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법정에 가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가 엉성해질 수밖에 없죠. 핵심 피의자가 입을 닫고 있으니까. 그러면 맨 나머지 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카더라 비슷한 얘기들만 엮어서 법정에 가면 법정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결정적으로 뭐, 왜냐면 상대권은 뭐 대략 짐작을 하고서 법정에 서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를 뭐 충분히 잘 알고 있어서 김용한테 무기권을 행사해라 하는 것도 아마도 그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그룹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과거 공안사범들이 썼던 수법대로. 그거를 김용이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김용의 방어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했다. 아이디어나 뭐 전략이나 이런 걸 그렇게 짰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재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랬더니 검찰이 김용을 상대로 해서 자, 뭐 이렇게 집중적인 질문 같은 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검찰도 그런 걸 아는 거죠. 아, 우리 패를 보자는 얘기구나. 그래서 검찰이 그 패를 안 보여준 거죠. 자기네들이 뭘 알고 김용을 추궁한다 하는 거를 다 안 보여준 겁니다. 일부만 했겠죠. 왜냐면 어차피 묵비권인데.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김용한테 검찰이 이건 어땠느냐 저건 어땠느냐 그동안에 온갖 수사에서 나온 정황 증거들을 들이밀면 아, 요런 걸 검찰이 가지고 있네? 바로 이재명 대표 쪽에 연락이 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걸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의 허점을 뚫고 들어가고. 저는 이재명 대표 쪽 컨트롤 타워가 그걸 노리고 김용한테 묵비권을 행사하라 그랬는데 또 검찰은 그걸 알고 패를 다 안 보여줬다. 일부만 보여줬다. 그렇게 된 거죠. 아마 이때 이재명 대표 쪽이 또 당황했을 겁니다. 만만치 않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을 딱 부르니까 정진상 때 전략을 바꾼 거죠. 이게 저의 분석입니다. 바꿨어요. 이번에는 정진상이 원래 최초에는 정진상도 뭐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진상이 실제 딱 소환을 당하니까 완전히 바꿔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다. 왜? 여기에도 정진상의 전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김용 때 한번 그 전략이 안 먹혔으니까 이번에는 그걸 바꿔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정진상을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정진상이 뭐라고 그러면 반박을 하면 검찰이 아니야 우리가 저 지난번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는 이거야. 검찰의 패를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이 검찰의 패를 좀 보겠다. 그래서 정진상의 방어 전략을 바꿨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쪽 변호인단들은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는 부분을 총력전을 해서 정보전을 할 겁니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래야 그 논리와 증거를 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런 식으로 김용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정진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재명은 검찰에 불려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략을 세우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정진상이 어제 그 영장77 심사 나오면서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일개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 정도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이재명 대표급 정도가 돼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이건 정진상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변호인단 머리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국면을 정진상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국면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불려갔을 때 어떤 말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그 전략의 일단이 여기에 나타난 거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정진상 수준의 그 대응 표현이 아니고 거의 이재명 대표 수준의 대응 표현이 나왔다. 이게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그럼 이재명 대표 수사는 아마 김용의 묵비권, 정진상의 적극 반박, 요 두 가지를 다 검토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재명을 방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걸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 쪽만 연구할까요? 검찰도 연구하겠죠. 검찰은 자, 우리가 김용 때는 패를 안 보여줬고 정진상 때는 정진상이 적극적으로 반박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는 패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분석을 해서 이제 이재명 소환에 대응하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은 자, 소환장이 날라오면 그러면 응할 것인가 불응할 것인가 이거부터, 그 다음에 불응할 경우는 체포동의안을 청구 검찰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조사하고 나서 구속동의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검찰의 그 대응 방법에 따라서 뭐 시나리오 1, 2, 3 뭐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을 거고요. 검찰은 검찰대로 그 반대되는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뭐 1, 2, 3, 4 뭐 이렇게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요 정말 변화무쌍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검찰은 또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법률 놓고 수싸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저쪽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전략을 바꾸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결국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이 방어 전략은 이재명이 컨트롤 타워고, 이재명 변호인단이 김용, 정진상 이거는요 분리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만 버렸을 때 이 사람들이 또 불기 시작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가면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다. 그래서 지금 김용, 정진상의 방어 전략 이걸 보면 이재명이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재명의 전략은 아마 변화무쌍할 겁니다. 이 변화무쌍한 전략에 검찰이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죠. 검찰도 대단한 노하우를 가지고 이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